자, 그 121페이지에 그 주택임대차 그 보호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시간에 계약법, 채권법에 가면 여러분들 어차피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라는 이 세 개의 계약을 공부합니다. 세 개. 그 민법의 임대차 이게 이제 원칙은 이제 일반법으로서 원래는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민법의 임대차 계약만 가지고는 이게 주택이라든가 상가에 대해서 제대로 서민들을 보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0년대 초, 70년대 이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 우리나라가 주택이든 상가든 그때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민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잘 보면요, 민법은 좀 균등하고 평등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집주인 위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소유자 위주로. 그래서 이 민법의 임대차만 가지고는 서민들의 보호가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만든 게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특별법. 이게 주임법이 특별법이고 민법이 일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공부할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어떤 사안의 법을 적용할 때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특별법이 없을 때 일반법이 이렇게 보충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민법하고 주임법하고 막 헷갈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법의 연역을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빠르거든. 그래서 원래는 다 민법의 임대차가 적용됐다가 우리가 83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가 임대차는 또 계속 또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월드컵 때 2002년도에 만들어져요, 이 상가가. 그때까지는 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봤지, 임차인들이. 그런 기억 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용도에 따라서 민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임대차가 주택이 적용되기도 하고 상가가 적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정리할 내용이 어떤 경우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냐 해서 그 1번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민법하고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물은 다 뭐겠어? 아, 민법으로 가겠지. 민법 공부하잖아 지금. 민법의 임대차에서. 그래서 민법의 임대차는 일반법.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라고? 특별법.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걸 알고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막 헷갈려가지고 막 문제 주면 다 틀리고 와버리고. 그래서 자 봐봐요. 1번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된다. 사실상 거기다 줄을 치는 거예요.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면 다 적용해주고 주거용이 핵심이라니까. 그 다음에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가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건물이든 부속건물이든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등기가 됐건 안 됐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실제 주거로 사용하면 적용을 해주는 거지. 공부, 그 말은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뭘로 나와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창고 용도로 돼 있네. 또는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건물이. 근데 임대인이 주택으로 다 개조해 버렸어.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어. 그럼 주임법이 적용돼? 민법이 적용돼? 주임법이 적용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실제 주거로 사용한다면 이게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넓게 인정해 버리지 지금. 그 다음에 부속 건물. 이런 옥탑방을 갖다가 주거로 사용해요. 거기다 전입신고 다 해놨어. 옥탑방, 부속 건물. 그것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다 해준다는 거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지 지금. 여러분 주임법 공부하면 뭐해?
이 건물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딴소리를 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실제가 우선이요, 공부가 우선이요? 실제가 우선이다. 이건 딱 기억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2번에 겸용건물.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로 쓴다네. 이 경우 전체적으로 모아. 전체적으로 모아. 주거용 건물이 주가 되고, 동글뱅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이 부수적인 경우이다 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겸용건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주거용으로 지어졌다니까. 만약에 단독주택 3층인데 여기 1층에 사는 임차인이 가족들이 여기서 방 3개에서 기와 침식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다 해요. 근데 이 앞부분을 개조해 가지고 문방구를 한다든지 초등학교 앞에서, 또는 복사집을 한다든지, 복사집, 또는 여기 미장원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여기도 다 살고 있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지금 비주거로 쓰는 거야. 문방구 이런 걸로. 이런 것도 다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비주거용.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민법의 판례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 다방 사건. 3층에 상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여기 애들을 키우면서 내실에서 방 2개짜리에서 여기서 다방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경매에 나와버렸거든. 이 상가 건물이. 이 사람이 꼴찌로 들어와가지고 배당금이 없어. 이 사람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주거로 주장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가족들이 살고 있다. 그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이번에는 주거로 써요. 이건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게 안 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쓰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로 쓰는 것은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주거가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동글뱅이 치라니까 어차 쳐놓고, 그 술주자가 아니여. 주가 되고. 그래서 겸용 건물은 주된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례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 민법은 다 판례 특강 여러분 다 하거든. 기본 체계를 잡으시고, 이제 나머지 법인은 필요 없어요. 넘겨보세요. 법인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 자연인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면 돼요. 특수법인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토지주택공사나 뭐 이런 거 일부가 예외로 적용되는 게가 있는데, 지금 그거 알 때는 아직은 아니고. 3번 미등기 전세. 또 여러분들이 민법에 가면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죠.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이죠? 용익물권이잖아. 그러면 전세권의 성립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등기를 해야지. 뭘 해야 한다고? 등기. 그 전세권은 합의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등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을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물권과 채권을 구별 못하면 엉터리가 돼버려요. 이런 물권, 전세권인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지. 등기가 돼 있잖아.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우선 변제권이 뭐죠? 어느 때 받는 게 우선 변제지? 경매 때. 우선 변제는 아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경매 때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순서대로.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세권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경매 신청권도 있다. 다 외웠죠, 민법. 민법이 되어야 이런 게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등기 전세하고 구별을 해야 돼. 미등기 전세. 이건 여러분들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임대차. 이게 채권이야, 채권. 내가 아파트에 3억에 전세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
아파트 3억에 전세를 살고 있다. 근데 나는 등기를 안 했지 지금. 그리고 월세를 안 내잖아. 그런 걸 우리가 전세 산다고 하거든. 그건 전세권일까 미등기 전세일까?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는 본질이 임대차인 거예요. 전세권하고 완전히 틀려.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죠.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이것은 적용이 되는데 전세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임대차 보호법이라. 그래서 이거 구별 못하면 또 엉터리가 돼버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시사용 임대차.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주택 임대차는 한 번 계약하면 최소 몇 년은 보장돼? 주택 임대차. 상식적으로 2년은 보장되지. 그건 다 알고 있잖아. 지금 한 집에 4대째 내리 살고 있나요? 다 집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임대차는 2년이 보장되잖아. 최소.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은 긴 시간이란 말이야. 이런 계약을 여러분들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일시 사용은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지. 뭐 고시원이나 하숙집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적용 범위 몇 개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대항력이라고 나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 뭐예요?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제3자. 그렇죠. 대항력은 제3자하고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이야. 그럼 물권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한다고 그러지. 물권. 이게 전세권은 물권이었잖아. 이 전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등기되어 있으니까.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잖아. 그럼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대항력을 따로 갖춰야 돼. 채권은. 임대차는. 그럼 이런 민법에서 임대차인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뭘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등기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채권은 별도의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거든. 민법 얘기예요 지금. 주택 임대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법하고 이 구별 못하면 엉터리가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임대차는 원래 합의만 있으면 성립돼 버리잖아. 청약 승낙만 있으면. 근데 전세권은 아까 등기해야 성립된다 했잖아.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라 하고 임대차는 등기가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봐봐요.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년대. 아까 70년대에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이지. 지금 80년대 초까지는 없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럼 이제 민법이 규율됐다니까. 그럼 봐봐요. A가 집주인 임대인이야. B가 임차인이야. 이 두 사람이 2년 계약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A가 1년 만에 이 C에게 집을 매매해버렸네. 매매해버렸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 2년을 예상하고 들어왔는데 집을 팔았어요. 그럼 이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지. 소유권,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 민법.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 집에 거주하려고 집을 산 거다. 나가세요.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했거든 지금.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등기 안 했어. 그래서 1년 만에 나가라 하면은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네? 나가야지. 등기 안 했으니까 나가야 한다니까. 이게 70년대.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이라 등기가 뭔지도 몰라. 서민들은. 등기하려면 또 비용 들잖아. 그러니까 등기 안 하고 그냥 산다니까. 살면 뭐 내가
우리 집인 것이지 뭐 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근데 이 집에 갑자기 경매가 나와버렸네. 경매가 나와버리면 이 사람들도 다 쫓겨나버리지 또. 쫓겨나면서 등기를 또 안 했어요. 그럼 배당금도 맨 꼴찌로 받아가. 맨 꼴찌가 되면은 되게 위에서 다 받아가고 꼴찌는 돈이 없거든. 이게 한 푼도 못 받고 다 거리에 나앉았어요. 70년대에는. 집 팔려도 나가야 되고. 재수없으면. 이 사람이 세놓으려고 했으면 안 나가도 되지만 자기가 산다는데 그러면 또 나갔어야 돼. 등기 안 한 사람들. 근데 등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아들이 법대 다니니까. 아버지 이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가 뭐냐?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돈은 아버지가 줄게. 등기해놨어. 근데 집이 팔렸어 이제. 이 사람이 나가래. 얘는 대항력을 갖췄잖아. 그러면 이제 안 나가는 거야. 등기한 사람들은 안 나가고 또 경매가 나와도 등기 날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 이게. 여러분 요즘에도 등기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잘. 이게 물론 사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7년 8년 10년이 돼가도 상속 등기 안 한 집안들 많지. 상속 등기. 상속 안 받아보셨나요? 알에서 깨어나셨나요? 뭐 형제간에 합의가 안 돼서 등기 못 할 수도 있어. 이게. 뭐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속은 계속 안 해도 나중에 이제 팔 때는 해야 되거든. 이게 그런 식이에요. 등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 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안 한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막 엄동설 안에 막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게 뭐냐 지금. 민법은 이랬다니까.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라는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등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러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용해서 등기와 같은 효력을 주는 방법이 없을까? 쉬운 방법이. 그걸 고안하는 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지.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상식으로. 그렇게 변천해 온 거예요 법이. 그럼 이제 책을 봐봐.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지 또. 그 1번에 1번만 보면 딱 돼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뭐요? 마친 때는 언제부터? 2개월부터 3자에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을 갖는다고 써줬잖아. 1번에 1번. 그래서 점유의 인도, 전입, 신고만 하면 2길이라는 것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됐지. 임차인들이 다 이사는 들어갈 거 아니야. 인도. 얘들 학교 보내려면 전입신고, 우편물 받으려면 다 전입신고를 하지. 그럼 이것만 갖춰버려도 등기 안 해도 다 뭘 인정해줘? 대항력 공부하고 있다니까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고요? 그냥 들으면 돼요. 제 강의는 이해해주라. 들으면 돼. 그 볼펜 잣대 부산 뜰 거 없어. 뭐 형광펜 뚜껑 열었다 닫았다 그 필요 없다니까. 그냥 연필로만 치고 이렇게 연역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다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지. 아시겠어요? 그게 2길 0시부터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필요 없고, 자 밑에 하단으로 내용으로 가봐요. 그럼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은 무슨 효과를 받는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써놨지. 임차주택의 양수인, 아까 매수자, 이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 승계란 말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자, 여기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살았어 이 집에. 근데 이자가 집을 팔아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내주는 것은 의무지. 그럼 누가 내줘야 한다는 거야? 매수자가 내줘야지. 월세는 누가 받는 거야? 매수자가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한다니까. 이자가 다 월세 받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 매도자는 어떻게 돼버려요? 이자는 원래 임대인은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거지. 넘겨줘 버리고. 그래서 이자가한테 보증금 못 받았다 해서 나 원래 계약했던 사람, 이 사람한테 쫓아가서 당신이 집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권리금을 안 내준, 내 보증금을 안 내준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는 거라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이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해버리는 거야.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거든. 나중에 이제 채권법에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대항력이란 말은 아셨죠? 대항력. 지금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 저도 원래 처음에 민법 강의 했다고 그랬잖아. 창피한 얘기지만 사법고시를 저도 한 10여 년 했어. 창피하지만 민법을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형법 강의도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대한공인인사협회 법률 자문을 제가 한 2년 했어요. 감옥이 시원찮다고 사람 시원찮게 보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2차에서 우리 과목에서 85, 90을 맞아야 2차는 무조건 합격해. 제가 나가는 학원은 2차생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왜? 우리 과목 2차 과목이잖아. 그래서 왜 유명한지를 알게 된다니까. 이제 우리 강의 들으면 민법 5, 6개를 맞춰. 공법, 공시법도 다 연관돼서 설명이 쳐요. 이게.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연역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여러분 이해해버리거든. 민법은 다 법의 상식이거든. 법이라는 것은 생활법률이란 말이 있죠. 법은 상식이어야 돼요. 일상생활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돼. 법이라는 게. 매치가 안 되는 법들 있잖아. 그건 죽은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경험이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강의를 들으면 너무 쉽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다 이해 위주로 하니까. 이게.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되지.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려. 젊은 애들은 그냥 앞잡다 하고 외워주는 걸 좋아해요. 법을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이 물수변에 갈 것자 아니야?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매우 논리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앞자만 덜렁덜렁 따가지고 외워봐야 문제의 접목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개회사법을 좀 해야 되겠다. 요청이 세도했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 12회 때, 여러분들 우리 고시 공부할 때, 한 달이면 다 따지.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12회 때 이미 따가지고 제가 법인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표로. 그러면서 협회 일을 했지. 예? 그래서 강의를 워낙 잘하니까 강의 좀 해주세요. 세도해가지고. 오늘 한 20년 됐어요. 그 책이나 문제집을 제가 많이 썼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다 나와버려요, 시험에. 예?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까지는 필요 없어도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생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 합격생들한테. 그 선생을 여러분들께 얘기해봐야, 떨어진 학교 얘기해봐야 맨 그게 그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는 학원들이 다 서울 쪽에 있는 큰 학원들이잖아요. 다. 10여 년째. 옛날 내가 EBS에 나갈 때도 제가 책을 썼었죠. 다. 이게. 새로운 스카우트에 왔어. 지금 다른 데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새로 온 지도 벌써 10여 년 됐어요. 지금 강남에는 제가 제일 오래됐지 여기는. 지금 다른 선생님보다. 다른 선생님 몇 명씩 바뀌었지 지금. 오래됐다니까 그 이유가 있겠지. 오면서 이제 강남을 하기도 벌써 10여 년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서 95, 100을 맞아야 돼 사실은. 그러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 주변에 학원 몇 개 있지만 제가 강의 나가면 선생님들이 옆에 안 하려고 그래요. 같은 과목. 옛날 4, 5년 전만 해도 막 2차 중개사법 어려울 때는 이런 특강이 매진됐어요 우리 학원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소문 듣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우연히 왔더니 네가 있더라고? 그럼 로또에 당첨된 거야. 로또는 우연이 되잖아. 뭐 분석한다고 되나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궁합이 맞으면, 저하고 맞으면 거의 다 나와. 수업시간에 한 거. 실수로 한두 개 틀립니다. 우리가 보면 100점짜리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새로움에서 여러분 최고 점수자들 검토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시험 볼 때 30명 뽑아, 전국에서 고득점짜리들. 하루에 7박 8일인가 여러분들 검토위원들이 있어. 합격생들 그 출제에 산업인력강연도 나서 하루에 한 20만 원씩인가 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번에 강남에서 작년에 올해 들어갔지. 송파에 들어갔지. 제가 나가라고. 강동에 들어갔지. 계속 들어가. 전국에서. 그런 학원이라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를 그 사람들이 조정해요. 합격생들이 가서. 그러니까 안 믿으려 하지 마라, 이런 뜻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의는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알아야 되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문제 풀면 그게 나오거든. 진짜잖아요. 문제 풀면 다 웃으면서 푼다는 거지, 다. 여러분들. 그 법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기억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기초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선생들도 비교가 안 되죠. 기초 이게 덜덜덜 하는데 뭐 진짜 선생들의 역량은 5월 달부터 나와요. 심화 과정 딱 들어가면 나오고 7월 달 문제풀이 때 또 달라져요. 법을 전공하지 않는 선생님도 많거든. 그러면 막 줄만 치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모르지. 처음에 딱 듣고는 하루 듣고는 뭐 넥타이 색깔이나 보고 하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칠판에도 반드시 써주고. 법은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지. 지금 그 많은 걸 어떻게 써? 그럼 거기서 나오나 그게? 다 헛발질해 버리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례를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법적 리걸 마인드라고 하거든. 그러면 딱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네 딱 찍는데 정교하게 써준 사람이 있어. 목차만. 이거 무슨 법을 강의다.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법 강의는 그런 선생들이 있더라고. 막 목차 써주고. 그럼 여러분들 그거 죽게 받아 쓰네, 이제 또 5년째. 나중에 속기 샀다 갖고 가요. 남들이 보면 그냥 책만 노트 정리만 잘 돼 있지 하나도 안 나와버리네, 거기서. 그건 여러분 10년 전 강의예요, 그게. 운전면허증처럼 딱 나온 거 나오게 그러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이게 막 판례들이 많은데. 여러분 법은 이해를 안 하면은 그거 이해하고 여러분들 기본서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혼자. 이게 이 말이지, 이 말이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막 써주는 사람도 있잖아. 물론 과목별로 세법 같은 거 이런 건 써주지. 단락 몇 개 나오니까. 그 공식만 알면 되니까. 공법도 써줄 수가 있어요. 숫자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다른 공시법이나 우리 과목 민법은 다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책을 읽어서 줄친 데를 딱 기억하면 나와. 그게. 그건 이제 바꿔서 나오지, 응용해서. 이해를 못한 사람은 그게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한 군데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5월달 가면 아주 자세히 들어간다고. 이제 그리봐야 민계공의 양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 과목. 그러니까 자세히 해서 여러분 90점 맞아버리면 공시법, 세법, 공법 죽게 해도 여러분 50 넘기가 힘들거든. 우리 과목에서 다 점수 줘가지고 평균 60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은 그렇게 해야 합격을 합니다. 6과목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이 어렵다. 이 시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거 따면 되는데, 그거 사람이라면 1년 학원 다니는데 40 못 맞겠어? 그건 사람이 탈을 썼지. 여러분 40 못 맞겠냐고. 과락만 몇 년만 되는데. 그럼 우리 과목에서 80 맞았어? 예를 들어서 90을 못 맞고? 그럼 20점 갖다 주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합격해. 이번에도 그랬지, 다.
공법 막 42.5, 45점 내가 줄줄 섰어요, 줄을. 근데 우리 과목에다 85를 넘겨버리니까 2차생은 다 깨겨버리는 거지. 그렇게 돼 앞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40점 맞게도 물론 쉽진 않아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민법, 학개론, 공법을 열심히 하라겠지 제가. 아, 그것도 잊어버렸나요? 집은 어떻게 찾아다니시나요? 4월까지 민법, 학개론, 공법을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 1차 과목이면서 민법, 학개론은 양이 많거든. 근데 우리 과목은 강의만 잘 듣고 5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제가 따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따보지 않는 선생님들 많아요, 또 자격증을. 그런 선생님은 자기 과목만 죽으라고 하라거나요. 그럼 한 과목 100점 맞으면 합격하나요, 또? 다른 거에서 과락 나와버리는데? 그럼 또 떨어져요. 선생님들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저는 제 과목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까지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민법, 학개론, 공법을 원 없이 봐야 돼. 책이 나오면. 그냥 공시세법 우리 과목은 수업만 잘 들어요. 그 줄친 거 수업하기 전에 10분 먼저 오셔서 줄친 거 좀 보고 그리고 강의 들으면 돼. 우리가 반복해 주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5월부터는 그날은 그 과목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 합격해요 다.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건 성적순이 아니니까 그래.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따야 돼. 그럼 여러분 6과목 다 하려면 이거 분량으로 따지면 다 6과목을 뭐 8, 90점 맞으려면 여러분들 3년, 4년 이상 분량이에요, 양이.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따는 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란 대로 하시면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또 합격 제조기요. 비웃어 쏴서 못하겠네 이제. 자 보세요. 그 일본의 그 존속기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나 동그라미 임차인,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임차인이. 조문을 그 읽을 때도 그 핵심을 잘 읽어야 돼. 그래야 이제 응용 문제를 풀거든. 그 조문이. 오늘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믿고 아무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4월까지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평균 60을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 자, 그러면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2년 여기 만약에 이자들이 1년 계약을 했다고 봐봐.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했어요. 일부러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그 1년 계약을 하고 이자가 1년 만에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임대인이 야 1년 해도 2년을 의제된다고 돼 있다 법이. 그러니까 요즘에 방도 안 빠지는데 또 2년 살아라 라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임대인은 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보증금을 빼줘야 한다는 얘기지. 이제 반대로 임차인이 1년 살고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나 버렸네. 부도날 수도 있잖아. 지타가. 그러니까 내가 입주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그래서 1년 계약했다가 나 2년 살 거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예? 잘 읽어봐. 그 조문에 다 들어있어 지금.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임차인에게 유리해, 임대인에게 유리해?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니까. 아까 민법은 가진자 위주로 돼 있었지만 여기는 임차인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편면적 이제 강행 규정이다 그래요. 이거 편면이 쌍면이 아니라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다 무효로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1년,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돼버려요.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임대인은 구속되는 거예요. 해주란 대로 해야요. 임대인은 자 그런 얘기. 그럼 만약에요. 또 두 사람이 계약을 3년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를 처음부터. 여기를 보라니까. 3년 계약. 그럼 3년이 기간일까? 2년으로 의제될까? 예? 또 대답을 못 오잖아. 지금 엉터리로 봐가지고. 아까 뭐라고 했어? 2년 미만일 때 2년을 보장해 준다는 거지. 2년 이상은 지금 법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러면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3년이면 3년이 되는 거지. 그럼 5년 하면, 10년 하면, 20년 하면 지금 장난하냐고? 그럼 30년 하면 30년이 유효다니까. 아시겠나요? 2년 미만일 때만 최소 2년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야. 옛날에 민법은 뭐라 했어? 집 팔리면 나가라 했지 아까. 1년만 해도. 그러니까 1년 만에 막 이사 다니고 6개월 만에 이사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주거 안정이 안 되니까 최소 몇 년은 보장해 준다? 2년 그 의미라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10년을 해버렸으면 10년이 되는 거지 뭐. 20년 했으면 뭐예요? 20년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나요? 그렇게 알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문제를 만들거든. 아시겠나요? 그 줄친들을 잘 봐야 돼. 지금 1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0년은 전세권, 아까 물권이 10년이에요. 전세권이. 지금 우리는 임대차 하고 있다니까 그냥. 봐봐요. 그거 구별 못하니까 막 10년을 아무데나 들이댄다고. 전세권이 10년으로 제한돼요. 아시겠나요? 잘 들으라 했더니 또 벌써 10분 지나니까 그냥 오발탄 쏘아버리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의한 경매한 임차권 소멸.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직 몰라도 되는데, 거기 봐봐요. 원래 임차권은 경매가 나오면 다 소멸돼요. 근데 두 번째 줄 봐봐.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느니 핵심이에요. 임차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뭐라고 돼 있어? 그러지 아니하다. 대항력. 여러분들 이거 이제 혼돈하면 안 돼요. 나중에 경매에서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이 갑의 집이 있어요.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고, 여기 선순위로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2층에 살고 이자가 1층에 살아요. 근데 이 집이 경매 나와서 은행에서 지금 경매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 집을. 그럼 원래 임차인들은 다 쫓겨난다겠지.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살아남는다고 돼 있죠. 이때 대항력이라는 것은 대항력을 갖췄다. 아까 전입신고가 점의 인도를 받았다 해서 모두가 다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이 근저당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요. 이 사람만을 말합니다. 최선순위만을. 거기서는. 아시겠나요? 고통스러우면 몰라도 돼. 나중에 다 경미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 3번. 이제 계약 갱신이라고 나오네. 법정 갱신. 이런 법정 갱신 들어봤나요? 자동 갱신. 들어봤지? 흔히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자동 갱신 됐다. 뭐 묵시의 갱신, 묵시란 말 쓰나요? 일반인들이? 공부했고만 작년에. 어느 학원 다니세요? 통상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자동 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고 두 사람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혀 기간이 지나는지를 몰라버렸어. 어느 날 봤더니 한 달 지나버렸네. 그러면 법에서는 당신들은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법정갱신이라고. 법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놨겠지. 두 사람이 2년이라는 기간을 모르고 지나가 버렸으면 법에서 대비를 해놨겠어, 안 해놨겠어? 그래서 법정갱신이란 뜻이요. 이걸 우리가 자동으로 흔히 갱신됐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럼 다시 몇 년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럼 상식으로 알고 있지? 다시 몇 년? 2년으로 다시 된다고 돼 있지. 이런 걸 자동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갱신, 법정갱신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방 빼달라, 보증금 빼달라, 미리미리 다 통보를 해야겠지. 그래서 거기 1번에 봤더니 임대인, 똥골뱅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부터 1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 방 빼주세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또 네 번째 줄로 내려가 봐. 중간에 임차인 나오네. 임차인은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그 기간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임대인은 6월부터 뭐라고? 1월 전까지. 임차인은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또 유리하게 돼 있잖아. 임차인은 살면서 주인 만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사 막 들어가자마자도 할 수 있어. 그 대신에 한 달 전에는 해줘야 해요. 그래야 임대인이 방 뺄 시간을 주겠지. 그런 얘기고. 여러분 임대인 집주인은 방 빼달라고 언제 해야 해요? 여기 봐야 한다니까. 책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사 들어가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부터 해야 돼. 누가? 임대인. 이 사람은 이 기간 내만 해야 한다니까. 아시겠나요? 그럼 임차인은 뭐라고? 이사 들어가서부터 한 달 전까지 아무 때나 하면 돼. 누가 유리해? 다 임차인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번. 아무런 말이 없이 이 기간을 다 놓쳤어. 그러면 다시 몇 년? 2년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봐봐요. 여기 2년이라는 의미는 이런 얘기야. 아, 임차인이 보니까 한 달 지나버렸네. 에라 잘됐다. 2년 더 살자. 그러면 임대인은 도중에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봐야 한다고. 도중에 나가라 할 수 없다니까. 2년으로 다시 돼버렸다니까. 아까 최초 기간이 2년이었지. 또 2년 됐어요. 그럼 임대인은 나가라 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임차인은 아유 나도 이사 가야 되는데 다시 2년으로 됐건. 이제는 선택권이 있어. 2년을 살던 아니면 나 이사 간다라고 언제든지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장한 대로 따라야 돼요. 또 누가 유리해? 다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 3번 봐봐. 임차인은 동글뱅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니까. 2년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임대인은 몇 개월 내에 보증금 빼줘야 해요? 에? 3개월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통보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동갱신된 이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간다고 통보받고 늦어도 3개월 내에는 보증금을 빼주라 이런 얘기지. 이게 방 뺄 시간을 주는 거지 지금 3개월이라는 기간에. 이게 자동갱신이요?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 다음에 2번. 법정갱신을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있어요. 여기는 착한 임차인만 보장받아. 2기의 차임액이라고 되어 있네. 이 월세를 2번 밀려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 그래야 되겠지 또. 월세도 못 내는 사람한테 자꾸 자동갱신 하면 임대인에게 너무 그건 가혹하다. 착한 임차인의 월세라도 내는 임차인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게 법의 취지가.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변제. 보증금. 이제 자, 봐봐요. 임차인들은 가장 이제 소원이 뭐냐? 내가 여기에 보증금 2억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2년 동안 이 집에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보증금을 그대로 받아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은 가장 바람이지. 보증금 안 뜯기고. 근데 부득이 살면서 이 집이 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 집에 경매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경매 때 이자의 보증금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최우선 변제. 최우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뭐가 나와? 에? 또 뭐가 나와? 우선 변제가 나오죠? 우선 변제가 나오지 소요군이 나와.
목차를 그냥 남바대로 읽어야지, 넘버대로. 1번이 최우선, 2번이 우선변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는 경매 때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공매하고 경매, 공매 때만. 그러니까 이 집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선, 최우선이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보증금 받아 나오면 되잖아.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외웠죠. 근저당권, 저당권. 그게 다 경매 때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경매 때. 배당금을 받는 순서를 말해. 그러니까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경매, 공매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우선변제부터 봐봐요. 자, 임차인이 주택이다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다 동그라미 쳐요.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대항요건을 갖췄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담보물권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앞에 일정액에 동그라미 쳐요.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받는 걸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잘 읽어야지. 네?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뭐라고? 뭘 갖춰야 된다고? 점유의 인도와 전입 신고. 이게 아까 대항 요건이라고 했잖아. 이것을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고? 그렇죠. 이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등기가 되기 전에 이 둘을 갖춰야 돼요. 저 집에 경매 등기되기 전까지 직장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해버렸어 내가. 그러면 이제 안 돼. 그 사람은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아. 이걸 꼭 갖춰라. 그리고 넘겨보면 소액이라는 요건이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소액은 서울이 얼마예요? 서울집만 하나 기억하면 소액보증금. 보증금이 서울이 1억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1억을 넘어버리는 사람은 또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요즘 전셋값이 올라서 웬만하면 잘 안 돼. 이게 아파트는 안 된다고 보면 돼. 소액에. 그래서 4개로 나눠놨어요. 거기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광역시,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이제 전셋값이 틀리니까. 그래서 서울이 1억 이하일 때 얼마를? 3,400만 원을 가장 먼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앞 페이지 다시 가봐. 다시 가면 줄친다 아까 봐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그랬지. 이게 만약 1억이었다 이 사람이 보증금이. 그럼 일정액 3,400을 그 말이요. 잘 읽어보면 3,400을 누구보다 우선한다. 다른 담보 물권보다. 임대차는 채권인데도 물권보다 먼저 주겠대. 이해됐죠 그게? 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줄 알면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저당권이 2억이 설정돼 있어요. 물권자. 여기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에 살아요. 단독주택이라고 봐봐.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이 한 사람이 또 1층에 보증금 9,500만 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집이 경매에 나왔어. 근데 이 집이 경락이 3억에 경락돼 버렸어. 3억에. 그럼 얼추 보면 2억, 1억 5천, 9,500이면 돈 모자라잖아. 이 배당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3억으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얼추 받아 돈 모자라지?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해요. 경매는 다 이 경우가 발생하지. 여기까지 다 돈 줄 돈 있으면 이 집 경매 안 나왔지. 집을 팔았겠지. 경매 나온 것은 거의 다 빈털털이란 말이지. 그러면요. 원래는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이 있잖아. 그럼 얘가 2억 가져가 버리네. 이게 만약에 5월달 날짜 순을 따져보면 이게 6월달 이게 7월달이라고 봐봐. 그럼 앞에서부터 가져가 버리거든 순서대로. 그럼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버려.
둘이 3억, 지금 둘이 합치면 3억 5천인데 3억이 됐다고. 이 사람도 오히려 5천만 원 뛸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거리에 나앉아 버린다니까. 이게 민법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을 주자. 최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우선보다 더 우선. 그러면 이 9,500이니까 1억 이하지. 1억 이하면 얼마를? 최소 이자는 3,400을 가장 먼저 받아요. 이 1순위로. 이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그래야 이 돈 가지고 보증금 걸고 월세라도 살으라고 다른 데 가서. 그래야 되겠지. 이런 걸 최우선. 그러면 이자가 이제 최우선으로 가져가 버렸어. 그럼 나머지 돈이 이제 2억 6,600이 남았지. 그럼 이 돈 가지고 이제 날짜 순서대로 우선자들이 가져가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임차인 이자 1억 5천짜리는 근저당에 밀리거든. 날짜가. 얘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지. 그럼 얘는 최우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보증금이 1억이 넘었잖아. 10억만 넘어도 안 돼. 최우선은. 그래서 1억 이하일 때만 되는 게 딱 1억까지만 되는 거야. 그럼 1억 500만 원 있다 보증금이. 최우선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우선 변제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우선 변제예요. 날짜 순서대로. 여기는 요건이 뭐예요? 대항 요건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 에? 확정일자라고 써줬잖아. 그 여러분 좋아하는 확정일자. 드디어 확정일자가 나오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거기다 줄체하지. 후순위 권리. 이 뒤에 사람보다 항상 먼저 받는다는 뜻이에요. 날짜 순서대로만 따져 이것은. 그래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 보증금은 일정액일까 전액일까? 전액이지. 써놔야지 보증금에다가. 확정일자는 전액을 말해. 우선변제 요건이 뭐라고요? 점유의 인도, 전입, 신고. 그 다음에 뭘 갖춰야 한다고? 확정일자. 이걸 갖추면 전액을 날짜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확정일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확정일자. 만약에요. 지금 이 경우에 이자가 1억 5천이요. 지금 이자가 9,500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 임차인이. 근데 이 사람은 받아놨어. 9,500인데도. 그럼 어떻게 배당 순서가 된 줄 아세요? 일단은 근저당권자가 얘가 최우선으로 3,400을 가장 먼저 받아요. 9,500이 이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이 있죠. 이제 나머지 돈이.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서 근저당권자가 5월 달에 가장 빠르지. 얘가 일단 2억을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이 임차인하고 누가 나머지를 다 가져갈까? 확정일자를 받은 얘가 가져가 버려요. 얘가. 얘는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순서가 맨 꼴찌로 가버려요. 이 정도로 확정일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경매 나오면 확정일자가. 그러니까 얘가 최우선을 한번 받고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얘가 갖고 그 다음에 또 얘로 와버려. 얘는 맨 꼴찌로 가버려. 그럼 얘는 한 푼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확정일자는 뭐라 했어? 후순위 권리보다 전액을 내가 먼저 받아간다는 뜻이. 그게 우선변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는 꼭 받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잘 봐야요. 이 내용을요. 아마 내년 7월까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여러분 절반은 됩니다. 또 저거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헷갈려 나중에. 지금 보면 최우선 변제 요건은 대항력에다가 소액이지.
확정일자는 요소요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확정일자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에만 필요한 거예요. 확정일자가. 아시겠죠? 또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은 뭔만 요건이라고? 점유 인도와 전입 신고만 요건이죠. 확정일자는 또 요건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저게 이제 시험이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계속 틀리고 다녀.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차를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했어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상가임대차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